나는 조용히 내 불륜을 끝내려 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내연남과의 마지막 만남 현장을 덮치고 말았다. 나는 이기적이다. 아이들 없이 텅 빈 집이 조용해질 때마다 매일 밤 나 자신에게 되뇌는 말이다. 전 남편이 나를 증오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우리 직계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해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용서한 적이 없다. 나의 이기적인 행동은 2015년 내 나이 39에 일어났다. 고백하건대 나는 전 남편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매일 나를 아름답다고 불러주었고 스킨십을 원했으며 나를 챙겨주고 여왕이나 공주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주었다. 우리는 20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우리 가족은 그를 사랑했고 그는 내 남동생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그에게 건장한 두 아들 당시 18세, 16세과 쌍둥이 딸 당시 13세를 낳아주었다. 나는 살이 쪘고 자신감이 떨어졌지만 그는 항상 내가 아름답다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거의 다투지 않았지만 가끔 다툼이 생기면 대부분 스킨십 문제였다. 나는 늘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39살이 되던 해 내 생일 파티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1년간 헬스장에서 요가와 필라테스를 한 결과 82kg에서 61kg로 감량했다. 한때 통통했던 여자에게는 놀라운 변화였다. 전 남편도 나와 함께 헬스장에 다녔지만 나만큼 자주 가지는 않았다. 그는 118kg에서 102kg로 감량하며 몸을 다듬었다. 그의 애정은 더욱 커졌지만 나는 여전히 스킨십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우리는 저녁 식사, 춤, 산책을 시도했고 그는 집안일을 도왔다. 그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항상 나를 욕망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여자라도 간절히 원할 그런 시선이었지만 정신적으로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당시에는 조기 폐경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에 두세 번 관계를 가졌는데 나는 한 번으로 좋겠다. 그는 더 원했지만 나는 거절했고 부부 상담도 거부했다. 그때 나의 이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사무실의 새로운 부장님이 내게 관심을 보였다. 내 생일 며칠 후였다. 그는 나보다 약간 어렸고 잘생겼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내게 흥미를 느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무시는 가벼운 대화로 바뀌었고 그가 추파를 던지기 시작하자 나는 결혼 반지를 보여주었다. 2달간의 끊임없는 구애 끝에 나도 그에게 응했고 내 삶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점점 더 그를 생각하는 나를 발견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감정적인 외도였지만 당시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전 남편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우리는 격렬하게 다투었다. 솔직히 말해 그 다툼은 그가 내게 키스하려 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그가 다가왔을 때 나는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다. 전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 상황 전체에 혐오감을 느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한다. 일주일 후 나는 새 부장님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에게 나를 내버려 두고 이런 짓은 할 수 없다고 말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가 내게 키스했고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것이 우리의 6개월간의 불륜의 시작이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전 남편이 원했던 것들을 그 남자와 했다. 새로운 것이었기에 나는 더 열성적이고 기꺼이 응했으며 항상 그럴 기분이었다. 물론 그 시기에도 전 남편과 관계를 가졌지만 예전만큼 잦지는 않았다. 나는 그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사소한 습관들을 지적하고 심지어 그를 폄하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지금도 부끄럽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것은 남동생이 집에 찾아왔을 때였다. 전 남편이 동생에게 우울하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자신도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고 느낀다는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즉시 불륜을 끝내고 회사를 그만뒀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이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아내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내연남이 내가 배송을 부탁했던 사무실 물건이 담긴 상자를 들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고 나는 결혼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마지막 한 번의 만남을 고집했고 어리석게도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결국 손님 방에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그가 격렬하게 움찔했다.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전 남편이 방 안에 서 있었다. 내연남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벽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다. 전 남편에게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눈물이 흘렀으며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고 나는 역겨움을 느꼈다. 내연남이 일어나 떠나려 하자 전 남편은 그를 노려봤다. 내연남은 좋은 말 할 때 비켜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 남편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울며 전 남편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절박한 마음에 그의 등에 매달렸고 그 결과 나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잠시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말소리는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전 남편은 내연남을 옆에 눕혀놓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내연남의 부어오른 얼굴과 그 옆바닥에 흩어진 피와 치아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났고 나는 전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설정한 전화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리는 것을 지켜봤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와 그에게 수갑을 채웠고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나는 곧 그가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원에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수치스럽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남동생은 어떻게 전 남편에게 그럴 수 있냐며 내게 소리치며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는 나를 위로했고 그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고함을 치셨다. 시댁 식구들은 격노했다. 시누이들은 나를 협박했고 시부모님은 나를 당장이라도 무덤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아이들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나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 아들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내연남은 얼굴 재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전 남편이 사실상 그의 얼굴을 박살낸 것이었다. 병원에서 한 여자가 내 병실로 와서 다짜고짜 나를 공격했다. 남동생이 그녀를 떼어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내연남의 아내였다. 나는 그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그는 반지를 낀 적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다. 그 사실은 나를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다. 재판으로 이어졌다. 아들들은 시댁에 머물렀고 딸들은 나와 대화를 거부했다. 전 남편 역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구치소로 면회를 가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남동생은 전 남편이 자신이 일하는 교도소로 가게끔 조치하여 곁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동생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지옥에나 가라고 말했다. 재판 중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를 보았다. 그는 나를 너무나 격렬한 분노의 눈으로 쳐다봤다. 그 어떤 상상보다 더 아팠다. 그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조차 항상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었는데 하지만 그날 법정에서의 눈빛은 증오 그 자체였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울기 위해 자리를 떠야만 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는 내 불륜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모두가 듣는 앞에서 다시 이야기해야만 했다. 불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했을 때 전 남편은 무너지는 표정이었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가버렸다. 전 남편의 증언을 통해 나는 그가 점심을 함께 먹고 주말에 둘만의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나를 놀라게 해주려고 집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완벽한 로맨틱한 휴가를 계획했지만 결국 우리를 덮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반응했다. 그는 내연남이 비키라고 명령했을 때 이성을 잃고 그를 때렸으며 나를 등에서 떼어냈을 때에야 멈췄다고 진술했다. 그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우리는 법정에서 그 녹취록을 들었다. 교환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과 흐느낌을 듣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경험이었다. 내연남은 구두로 증언할 수 없었고 약물에 취해 있었기에 그의 상태를 담은 사진들이 증거로 사용되었다. 그 사진들을 보니 위가 뒤틀렸다.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전 남편은 그의 안와, 광대뼈, 턱뼈를 박살냈고 법정에서는 너무 작아서 맞출 수 없는 뼈, 조각들도 있다고 했다. 전 남편은 중상해 죄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들들은 큰 소리로 항의했고 딸들과 그의 가족들은 통곡했다. 그 소리는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 초기 3개월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나는 내연남의 전처가 될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전 남편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큰아들은 집을 나갔고 둘째 아들은 스스로를 고립시켰으며 쌍둥이 딸들은 맹렬히 반항했다. 전 시누이들은 이마트에서 나를 공격했고 시어머니는 내가 사과하려 하자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아버지와 남동생은 나와 말을 섞지 않았다. 결국 수입이 없어져 저축이 거의 바닥나자 새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나는 내 분야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내가 다니던 회계법인은 나쁜 평판에 시달렸다. 그래서 나는 유통업체에서 일하고 연말정산 기간에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나는 집을 거의 잃을 뻔했다. 전 남편은 면회를 거부했고 모든 편지는 반송되었다. 샤워하며 우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었다. 어머니가 계속 나를 변호하는 바람에 부모님은 거의 별거 직전까지 가셨다. 남동생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평생의 친구들마저 양분되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끝내고 짐을 싸서 사라질까도 생각했다. 죄책감이 나를 압도했다. 결국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상담사는 내가 전 남편과의 관계에 너무 안주해버렸다고 질책했다. 나는 그를 남편이 아니라 섹스 파트너가 있는 친구처럼 여겼고 실제로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그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아이들에게서 거의 1년간 침묵이 흘렀다. 내가 저녁을 차려놓으면 아이들은 각자 음식을 가져가 방으로 들어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무너져 내리며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남동생이 결혼했을 때 나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갔다. 나는 계속해서 전 남편을 면회하려 시도했고 그가 나를 면회자 명단에 올려주기를 바랐지만 항상 거부당했다. 편지는 계속 반송되었고 내 심각한 우울증은 깊어졌다. 어느 날 남동생이 예고 없이 나타났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내게 소리쳤다. 전 남편이 교도소 의무실에 있다는 것이었다. 동료 수감자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하다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복부를 찔렸고 그 수감자는 척추가 부러졌다는 것이다. 남동생은 내게 소리쳤다. 이게 다 네가 한 짓이야. 그러고는 떠나버렸다. 나는 며칠을 울었다.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내가 한 짓이었다. 의무실로 그를 찾아가려는 시도는 허사였다. 그 후 4년 동안 나는 그와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편지를 썼지만 모두 반송되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를 자주 면회했고 나는 그가 그 사건 이후로 남동생에 의해 독방에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큰아들은 전 남편과 같은 대학, 같은 전공으로 진학했다. 그는 오직 동생들에게만 전화하고 나와는 절대 통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고 시댁으로만 갔다. 둘째 아들도 형을 따라 같은 대학에 갔고 나에게 전화하기를 거부했다. 쌍둥이 딸들은 내게 혹독했지만 매주 아버지를 면회했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 아이들이 지나치게 반항할 때면 외삼촌네 남동생이 훈육했다. 남동생과 나는 여전히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내를 보러 가려 했지만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어머니는 그들의 소식을 계속 전해주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올해 5월 초 아이들이 행복해 보였고 아들들이 집에 돌아왔다. 나는 이유를 몰랐고 신경 쓰지 않았다. 4개월 동안 아이들이 곁에 있었고 나는 사과를 표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대부분 무시당했지만 아이들은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큰아들은 1년 넘게 사귀는 사람이 있었고 둘째 아들은 대학 육상부 소속이었으며 딸들마저 다시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들이 웃고 농담하고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한 자기 혐오가 더욱 심해졌다. 나는 그 순간들을 깊이 그리워했다. 8월 말, 나는 쌍둥이들의 고3 첫날이자 18번째 생일에 들떠 있었다. 나는 생일 파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지만 딸들은 다른 날에 하면 안 되냐고 물었다. 나는 우리가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이유를 묻자 딸 중 하나가 말했다. 아빠가 우리 파티해 주실 건데 엄마가 아빠 근처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 말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나는 아빠가 언제 출소했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그가 모범수로 4월 말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 말이 나를 조금 더 부서뜨리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이 더 자주 집에 오고 더 행복하고 더 활기찼던 것은 그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아빠가 그들의 삶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치유되기 시작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빠를 되찾은 것이었다. 나는 그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물었고 아이들은 남동생 집에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와 이야기해야만 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거부했다. 나는 수년간 반송된 모든 편지를 들고 남동생 집으로 갔다. 문틈으로 잠깐 그를 보았고 그의 이름을 외쳤지만 남동생에게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에게 편지들을 건네주고 떠났다. 차도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그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즉시 울기 시작하며 그를 껴안았다.
그는 내 편지들을 차갑게 돌려주며 말했다. 이거 입고 갔네. 나는 그가 걸어가는 것을 보며 울었다. 나는 그에게 애원하고 제발 이야기 좀 해달라고 빌었지만 그는 그냥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이들은 문가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아이들이 나를 그냥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고치고 싶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매일의 삶을 버텨내려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를 통해 내연남의 전처가 2년 전부터 전 남편을 방문했고 그가 출소한 후에도 계속 그를 보러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상관없다. 나는 그저 그가 어떻게든 나를 용서하고 나와 이야기하고 내 곁에 있고 예전처럼 나를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저 내 가족을 되찾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기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고 해도 결코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이기적이었고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야기, 아들, 이현우. 나는 내 과거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내 대학 친구들은 우리 아버지가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 캠퍼스를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특정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 내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감정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이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세부 정보가 있었고 나는 격분했다. 어머니에게 연락하자 그의 감정적인 반응은 말다툼으로 번졌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찾아가 이 사실을 고백했을 때도 언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아버지는 단지 내가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꾸짖으셨을 뿐이다. 아버지는 설령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하신다. 하지만 어머니 같은 사람을 존중하기는 어렵다. 아버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학업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 자란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아버지는 서울 구로동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해 주셨다. 그곳에서는 대학에 가는 것 같은 고상한 짓들을 하면 표적이 되었다고 한다. 15살 때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생명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두 여동생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학교에 다니면서 월세와 식비를 보태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 할머니가 좋은 분과 재혼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해 경기도로 이사한 것을 행운으로 여기신다. 외삼촌에 따르면 90년대의 헐렁한 옷과 같은 아버지의 독특한 스타일은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다고 한다. 예상외로 아버지는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워 그들의 존경을 얻어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을 도와주고 학교를 빼먹고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우정으로 이어졌고 그는 아버지를 어머니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들은 같은 대학에 다녔고 1학년 말에 결혼했다. 내가 자라는 동안 부모님은 늘 다정하셨다. 손을 잡고 키스하는 모습은 일이 틀어지던 내 고3 시절에도 여전했다. 어머니와 사랑에 빠진 10대처럼 행동하셨지만 아버지는 결코 어머니를 떠받들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하시며 여자는 자신을 떠받드는 남자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다. 아내를 동등한 존재, 최고의 친구, 그리고 동반자로 대하는 그의 철학은 할아버지와 새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키 180cm에 118kg의 거구였던 아버지는 체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농담을 잘하고 활동적이셨다.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아무 이유 없이 세레나데를 부르고 꽃을 사주고 사랑의 편지를 써주는 사려 깊은 행동들을 하셨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긴다. 그는 어머니의 명예를 지켰고 항상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하셨다. 아버지는 딸들이 인생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외삼촌을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할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다. 할아버지가 한 번은 네 아빠가 걔 정신머리를 고쳐놓고 원래 되어야 했던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항상 나를 웃게 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남자가 되는 법, 친구가 되는 법, 그리고 남편이 되는 법을 보여주셨다. 불륜 사건 이전에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는 그녀의 버팀목이었다. 비록 그들이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지만 어머니가 모든 것을 망쳤다.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깎아내리던 그 몇 달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맞받아치면서도 자제하셨다. 대학 교육을 받고 재무설계사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순식간에 온순한 모습에서 단호한 태도로 바뀔 수 있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처럼 친절하고 존경스럽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꽃을 사고 저녁 식사에 데려가고 춤을 추러 가는 등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어머니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아버지를 형편없이 대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목격했고 특히 내 동생과 쌍둥이 여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해결할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켰다. 그는 어머니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믿었다. 특히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는 더욱 그랬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의 직장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아버지가 체포되었다. 엄마, 온 학교가 그 일로 떠들썩했을 때 우리가 느꼈던 창피함을 아세요? 아버지가 체포된 건 당신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신을 쳐다볼 수도 없어서 할머니 댁에 머물렀어요.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면회 갔을 때 아버지는 차마 나를 쳐다보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부끄러워하며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책임감 있는 남자라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기 전에 결과를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남편으로서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느끼셨어요. 나는 아버지께 제발 나를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대담함까지 있었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당신을 신체적으로 해치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은 용서를 구했어요. 그 재판에 앉아 그 112 신고 전화를 듣는 것은 내 인생 최악의 25분이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했을 아버지가 울면서 교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듣는 25분. 그는 당신, 인생의 사랑이 바람을 피운 것이 그 무엇보다 우리를 아프게 했다고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나는 당신이 아버지를 위해 증인으로 나서려 했던 것을 알아요. 우리 모두 당신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당신은 기어코 해냈죠. 왜 그랬어요? 우리에게 당신이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법원에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내 생각에 당신이 그 남자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폭로한 그 반대 신문이 우리가 아버지를 잃은 이유예요. 우리가 국선 변호인 대신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아버지는 풀려났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것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를 겪었어요. 내 동생은 숨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되었고 쌍둥이 중 한 명은 자살 충동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죠. 당신이 원했던 것은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뿐이었고 내 동생들을 돌보는 것은 내 몫으로 남겨졌어요. 나는 당신을 증오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대학에 갔을 때 나는 당신과 아무 관련도 맺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처럼 나는 내 동생들에게 부모 역할을 해야 했어요. 나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대학에 다니고 당신에게 생활비를 보냈어요. 엄마, 힘들었고 우울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생활비 도움을 받았잖아요. 할머니가 당신을 변호한 건 믿음 때문이 아니라 가족 간의 의리 때문이었어요. 적어도 쌍둥이들은 그렇게 믿어요. 아버지가 칼에 찔렸을 때 나는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나는 바로 그날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는 교도소 몸짱 계획에 대해 농담을 하고 계셨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길 중간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뇌가 정지해서 차를 거의 들이받을 뻔했어요.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남자의 아파트 밖에서 그를 마주하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어요. 그가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차를 몰고 떠났어요.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 할아버지가 상심증후군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두 고모님이 아버지가 그들을 시집 보낼 수 있도록 교도소 면회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아세요? 당신이 입힌 상처는 엄청나고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치유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계속 요구만 했고 내가 보기엔 그저 당신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신은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에게 공간을 주고 우리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뿐이에요. 네,
나중에는 노력하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시기에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출소하셨을 때 그는 우리에게 당신과 대화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좋은 어머니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고 그건 잠시나마 당신을 행복하게 했어요. 나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았던 때가 어땠는지 기억해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옛 고객 중 한 분이 그를 고용해 주셨어요. 나는 쌍둥이들이 당신에게 그런 폭탄 발언을 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출소한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당신이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힘들어하셨어요. 당신과 대화한 후 아버지는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역겹다며 토하셨어요. 그 여자분은 3년 넘게 매주 아버지를 만나왔고 아버지가 출소한 이후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다시 합칠 거라는 환상은 그만두세요. 당신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지난주에 올린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 대한 당신의 글은 순전히 이기심의 발로였어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당신은 그저 아이들의 엄마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